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해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는 진용도 새로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주요 20개국 중 중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행 리스크와 아시아 국가의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국제신평사의 고질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올라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폭력 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쌀을 대량 구매한 뒤 헐값에 되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고리의 사채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부양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열심히 이익 실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순매수 폭이 상당량 들어왔습니다. 5,8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권업종, 건설업종 등 철강업종까지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상승세를 걷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전장, 오후장, 전반전, 후반전 모두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포인트 오르면서 1690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갭 상승하면서 1060일 이동평균선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도 1700선까지는 오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는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기관이 여기에서 580억 원 정도, 외국인이 3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4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1포인트 오르면서 49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오면서 점점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495포인트, 491포인트의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다가 그 중간 정도 49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2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차지해줬고요.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이 6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기관이 164억 원 정도 매도세 유지해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한 결의 규제안 발표 이후 첫 외환시장이었는데요.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오늘 24원 내리면서 1222원 1월 10전에 마감했는데요.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40원대에서 출발했다가 장중에 1222원, 장중 최저가에서 마감했는데요. 1.93% 하락하면서 1222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한 달여 만에 8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1.25% 상승했고요. 포스코가 4흘 연속 상승하면서 1.6%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3.2% 오르면서 14만 2천 원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보험주 하락에 1.9% 하락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46% 오르면서 4만 1천 원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이 1.2% 오르면서 대장주 자리를 차지했고요. 서울반도체가 1.5% 그에 뒤따랐습니다. 다음이 2.7%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메가스터디는 3%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 네오위즈게임즈, 그리고 SK컴즈 등 인터넷 게임즈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CJ 옵쇼핑과 동서, 그리고 태웅은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봤을 때는 증권주가 선제골을 터뜨렸다면 건설주들이 추가골을 터뜨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감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종이 업종 지수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주 먼저 살펴볼까요? 증권주는 오늘 삼성증권이 2.5%, 그리고 동양정금증권이 6%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HMC 투자증권 역시 6%대로 오르면서 증권주 강세에 이어졌습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하면서 함께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이 좋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했습니다. 포스코가 1.6% 올랐고요. 현대 아이스하이스코가 4%, 그리고 대한제강이 10.9%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철강 금속주들이 강세에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건설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재가 많았는데요.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의지가 발표되면서 동반해서 같이 오르는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대우건설이 7%, 그리고 이화공영, 특수건설, 삼호개발, 그리고 동신건설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선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들 그리스전에서 승리하면서 상승세 유지해줬는데요. 마니커가 4%, 그리고 동우가 4% 오르면서 SBS 미디어홀딩스까지 4.7% 오르면서 월드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유지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기차주 살펴보겠습니다. CMS가 실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전기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했는데요. 현대차가 3%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CMS가 6%, 그리고 나머지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서 2%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표가 향후 미국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도 움직임이 달라질 텐데요. 라스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현명한 대응 전략 한번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초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듯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테크니컬한 저항 포인트로 지적됐던 1700선에 진입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조금 기술적 반등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1700선은 이제 1년간 거래됐던 매물 가운데 20%가량이 밀집되어 있는 1600과 1700에서 최고점이 1700이라는 점에서 아마 매물 분포 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세를 돌리기 위한 교도 부족 성격이 강한 것도 170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700선까지는 기술적 반등 영역이고요. 오히려 1700선 안착 여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주도주의 재부상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앞두고 다소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이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3천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간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잎이 알려진 대로 4,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안정 메커니즘이 합의됐고요. 이후에는 ECB에서 양적 팽창 정책과 채권 매입을 결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주말에는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럽발 재정 리스크는 완화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유로화 반등과 외국인 매수가 재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전반적인 수급에서 긍정적인 기조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글로벌 WD 우려가 완화된 것도 외국인 매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업종 뉴스를 좀 본다면은 포스코 등 철강 업종이 1차적인 첫 BBR 업종인데다가 7월경에 철강 가격 인상 가능성 얘기가 있었고요. GS건설 건설주가 올랐는데 6월 하순, 6월 말경에 하반기 국가 경제운영 발표 때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책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에는 미분양 대책, 추가 대책이라든가 TTI 규제 완화 등이 있을 거로 일단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등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할 가능성한 기대 등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어느덧 492선입니다. 지금 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다시 좀 내려앉았네요. 그래도 이 500선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를 듯 하다가도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예, 코스닥 시장 역시도 거래소 시장이나 투자 심리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승이 좀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에 가담한 것도 있지만 이제 코스닥의 가장 수급적 부담 요인이 순차익 잔고의 마이너스 증대, 즉 매도 차익이 늘고 매수 차익은 감소하는 현상이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역으로 매수 차익은 유입되고 매도 차익은 청산되면서 순차익 잔고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그동안
대차 잔고를 증가시켰던 쪽에서 대차 잔고를 쇼커버링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형주들이 가격 논리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투자 심리나 메커니즘적인 의세에서 보면 주도주 측면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IT와 자동차 부품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 지출에 대한 기대를 코스닥 시장이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보다 느린 이유에서 우리는 반등의 어느 정도 한계성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선 정도가 코스피 시장으로는 1700선에 가깝기 때문에 최근 먼저 반등에 나섰던 코스닥 시장이 주춤한 것은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에서도 기술적으로 수급적인 프로그램 매수 요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포인트의 후반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환율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왔죠. 24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선물한 규제 방안이라는 이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죠. 예, 오늘 신문들 언론에서 이미 좀 많이 나왔는데요. 선물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 초반에 나와서 환율이 좀 급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안정이 찾는 것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이 선물한 규제안이 대체적으로 국내 은행보다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은 지점들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추정하는 한 18조 원 정도 내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외환 시장의 규모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의 급변동 상황은 좀 잠시 자료가 규제가 나온 이후에 확대되기보다 오히려 반영 이후에 안정될 가능성과 영향력이 적다는 측면에서 오늘 환영 시장이 오히려 역으로 24원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전체 환율 메커니즘은 환율은 점치적으로 조금 원화 강세 압력이 다시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에 대한 전망을 한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지표들이 예상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이번 주 내에서는 지난주에 소매 판매 이후에 이번 주에는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있겠고요. 또 물론 선행 지표상 물가 지표들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망치들은 대체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겠지만 전반적인 숫자에 대한 결과치는 미국 경기가 하반기 탄력을 더해가기보다는 현 수준 내에서 연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매크로의 호전이라는 측면보다는 매크로가 더블 디브에 아닌 상태에서 연착륙할 가능성, 그러면서 소순환 사이클 상에서의 경기도화 정도가 지표상에 나타나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또 특별히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내일 증시에서는 특별한 매크로 흐름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반영되기보다는 심리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1200포인트 현재 20일선인데요. 지난 주말에 가까스로 21,211포인트를 마감했는데 오히려 이런 이평선과의 거리를 좀 위로 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듯 싶은데 투자 전략 저희가 꾸려봐야 되겠죠. 1700선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현재 상태를 본다면 유럽 얘기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을 보고 테크니컬 포인트를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 등은 좀 추가로 기술적 반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테크니컬 포인트의 후반부에 좀 진입해 있는 우리 증시는 추후에 예상되는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의 영향도에 미치는 정도는 적거나 반등 정도가 좀 미미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1690 정도의 우리나라 지수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1800선 정도의 2, 3개월 전에 준했던 수준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드멘털이 양호하고 원화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하는 치더라도 주가 복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은 기술적으로 약간 우리 증시는 1700 전후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식들에게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위험 감소가 컸던 저 PBR줄의 추가적인 주가 복원 정도가 추가로 좀 기대되고요.
좀 빠르게 나타나는 순환매들이 오히려 지수에 대한 한계성을 좀 내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좀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도주 또는 기존 주도주의 강한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 이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해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는 진용도 새로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에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은 몇 년 뒤면 성과를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주요 20개국 중 중위권으로 동유럽 국가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G20 회원국 중 10위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가 최고 수준이었으며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중국과 함께 10위권에 턱걸이했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 비교하면 한국의 신용 등급은 재정 위기가 닥친 스페인에 한참 뒤졌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과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신용 등급이 저평가된 것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했지만 미주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국제 신평사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올라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44.7을 기록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 지수 상승률도 지난 3월과 4월 1.2%에서 지난달 2.7%로 커져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해 한국은행은 몇몇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가격이 오른 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쌀을 대량 구매한 뒤 헐값에 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고리의 사채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깡을 통한 쌀 투매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 폭력 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산지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상당량의 쌀을 카드로 구입한 뒤 이를 대형 슈퍼마켓의 중대형 판매상에게 이 구입가보다 낮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첩보가 농정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쌀을 팔아 확보한 현금을 사채업에 돌려 상당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의 삼성 CMA 계좌수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잔고는 총 4조 2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증권은 CMA 계좌수 100만 돌파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CMA 가입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68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구축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고객들은 퇴직연금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퇴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각종 조회 업무가 가능한 ARS 서비스와 1:1 메신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수익의 일부를 농촌 지역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두바퀴 행복체험 예금을 오늘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합니다. 농협은 이 예금을 통해 총 2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두바퀴 행복체험 예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시황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삼성 스마트 플랜 펀드를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목돈에 맡기는 거치식 펀드로 투자 자산 대부분은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며 매월 증시 상황을 살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상장 수습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에 가까운 0.9% 상승하면서 169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500선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700선과 500선 과연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지 해외 변수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1.8% 급등하면서 9,879선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